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를 기반으로 편하게 동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테스인데 테스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많은 분들이 뭐 아실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PCVD 장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 중에서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CVD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낸드가 68%, 디램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테스를 이제 낸드 장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낸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요 ACL 장비가 낸드에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고객사 비중은 삼성전자가 86%, 하이닉스가 14%인데요. 이건 좀 특이한 경우고요. 작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의 투자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상적으로는 뭐 절반 정도 각각 비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AC의 장비, 하드 마스크를 증착하는 AC의 장비가 메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들어가고, 디램과 낸드 다 들어가지만 낸드에 좀 더 사용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ARC 장비는 이제 하이닉스 기준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BSD와 로우K는 이제 신규 장비 중에 이제 하나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들어가는데, BSD 같은 경우는 뭐 낸드, 디램에 들어가고 로직 쪽에도 쿼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우K는 이제 디램향 장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P는 이제 세정 장비인데 원래 기존에 하던 장비이지만 로직 쪽에 쿼를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좀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박성순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쪽 산업의 동향을 좀 어떻게 추정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올해 전반적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66% 정도 전체 시장의 성장할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포함한 반도체가 성장하는 데는 이제 메모리가 거의 이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메모리의 그 물량 증가보다는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전체적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램도 65%, 낸드도 68% 정도 시장이 성장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처로 보면은 뭐 작년부터 해서 여전히 AI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벤셔널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서버들, 뭐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도 일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버는 뭐 AI 서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서버 출하량도 올해는 소폭 반등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 서버 계속 좋아지면서 디램 수요, 그러니까 HBM 때문에 디램 수요가 굉장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AI 서버에서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좀 요즘 많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과거랑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나 PC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 때문에 일부 출하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디램과 낸드가 수요를 하회하는 공급 증가량이 올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가 디램에서 HBM 생산을 늘리면서 저희가 디램에서의 그 공급 제약 요소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AI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 봤었잖아요.
네, AI 서버에서 E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기도 좀 AI 수요 강세에 대한 수혜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D램이랑 다른 점은 이제 D램은 HBM을 생산하면은 기존에 있는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이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D램에서의 넷 다이 페널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D램이 100개의 다이를 생산할 수 있다면 HBM에서는 뭐 예를 들면 80개 요만큼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BM 생산을 많이 할수록 D램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해서 저희가 넷 다이 페널티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낸드는 그렇진 않거든요. 낸드 수요가 좋아져도 넷 다이 페널티는 없기 때문에 HBM 수요 강세로 D램이 공급이 줄어드는 것처럼 낸드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캐펙스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캐펙스가 한 4% 정도 감소할 거 보고 있고 D램 같은 경우는 19% 정도 증가할 거로 보는데 대부분은 HBM 후공정 투자 중심이기 때문에 전공정 투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캐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다는 의미는 이제 캐펙스는 안 늘어나는데 캐파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은 감산했던 라인들의 가동률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D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올라오는 그림이 보이면서 연말이면은 이제 거의 정상 수준까지, 그러니까 과거 피크 수준까지 올라갈 걸 보이고, 낸드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가 돼서도 과거 피크 수준까지는 아직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낸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좋아지긴 있지만 가동률 중심으로 올리더라도 과거 피크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테스에서 이제 볼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뭐가 있나요, 연구위원님? 결국 장비 업체들은 이제 고객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들의 캐펙스가 언제 늘어나느냐, 얼만큼 네. 늘어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를 봤을 때 D램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어요. D램 장비 업체들. 그 이유는 HBM 생산하면서 캐파 로스가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 투자가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제로 나고 있고요. 그래서 D램 업체들은 이제 그거에 반영을 먼저 했는데 낸드 장비가 많은 업체들은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ESD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낸드에 대한 투자 기대감도 좀 생기는 구간이긴 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SSD 같은 경우가 QLC SSD가 지금 하드디스크랑 가격이 많이 격차가 줄었거든요. 그러면데 SSD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도 낮고 에너지 소비량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가 토탈 코스트, 그냥 운영하는 토탈 코스트를 감안하면은 이제는 QLC SSD를 도입해도 HDD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AI 서버 같은 경우에서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급업체들은 이제 가동률 낮췄던 낸드 라인에 대해서 가동률 올릴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에 가서도 가동률이 뭐 피크 수준은 되긴 않겠지만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피크 수준까지 가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 캐파에 대한 준비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신규 캐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동률을 봐도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에 50%까지 가동률이 낮아졌다가 1분기부터는 일부 회복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바로는 뭐 시안팹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시안팹은 전환 투자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가동률이 높은 거지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낸드 가동률은 일부 오르고 있다. 하지만 D램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폭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계속 낸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스트의 주력 장비가 AC의 장비이기 때문이고 AC의 장비는
이 저희가 낸드에 있어서 하드 마스크 증착하는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ESSD 수요 개선이 낸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단기적으로는 신규 투자가 낸드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동률 회복이 일정 부분 된다면은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2025년도 신규 캐파가 투자가 날 수 있다. 아무래도 장비주의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업황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낸드 장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낸드 말씀드리다 보니까 테스는 뭐 낸드 안 좋으면 안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테스 자체적으로도 좀 장비 좀 다변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뭐 백사이드 데포지션 장비인 BSG 장비라든가 로우 K를 증착한 로우 K 장비 같은 경우도 있고, 이 세련 장비는 비메모리 향으로도 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다변화가 되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규 장비를 계속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덴시티 LCA라고 해서 LCD, LCA 장비 같은 경우도 D램 향으로 지금 신규 D램 향으로 개발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 완성된다면 국산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전공정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있던 테스의 장비 중 하나가 HBM 향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HBM 후공정에서도 일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서도 좀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낸드 이꼴 테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비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까지 좀 이루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적은 이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좀 어떤 편이에요? 네. 네.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올해는 뭐 반등이 예상되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59%가 빠졌고 영업 손실 났거든요. 아무래도 고객사의 투자가 굉장히 없었는데 특히 낸드 투자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2,300억대, 그러니까 57%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80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낸드도 많지 않고 디램 같은 경우는 캐파 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선단공 투자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뭐 P3, 하이닉스 M16에서 디램 투자 좀 일부 발생하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전환 투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등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낸드 투자 일부 저희가 발생할 걸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D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제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낸드 투자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된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컬을 받아놓은 신규 장비, BSD나 로우-K 장비들의 침투율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도. 근데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면은 여기에 대한 고객사에 대한 점유율이 일부 증가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있어서 기존의 낸드에 편중되어 있던 장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효과가 내년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기대되는 측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도 12.2%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작성했을 때보다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올해 기준 PBR로 1.4배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히스토리컬한 PBR 밴드로 보면은 저희가 중하단 정도에 위치한 상태이고, 피어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피어는 평균적으로 2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2023년 초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원익 IPS와 같이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투자가 디램 중심이거든요. 아무래도 HBM 수요 때문에 디램 네. 투자 중심이고, 낸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못 받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밸류에이션을 확장되기 위해서는 신규 장비가
얼만큼 침투가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로우 K, BSD 장비, D램 컬 모두 반등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사 이제 투자가 확대되면은 어느 정도 점유율이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는 계속해서 준비 중인 상태여서 저희가 시장에 안착되는 이제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한다면 이제 밸류에이션 갭도 일부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아무래도 장비사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고객사들의 캐펙스 변동성에 따른 매출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낸드라는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매출액이 쏠려 있다는 게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AI 수요가 강세되면 D램이 좋아지고 이제 D램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넷다이 페널티가 나오니까 이제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SSD 수요가 살아나도 이제 캐파 로스가 없으니까 가동률을 회복하면은 일부 수요를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ESSD 서버 수요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뭐 스토리지 수요나 스마트폰 수요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 낸드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D램은 사실상 저희 공급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지만 낸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에서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업체들까지 하면은 공급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D램만큼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져도 가동률을 회복을 하지 신규 투자는 좀 더 D램보다는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셀스 같은 업체들한테는 매출 증가가 좀 더 제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결국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야 낸드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요의 변동성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시점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뭐 여전히 리스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해서 봐야 할 리스크 요인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따져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박송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서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에코마케팅인데 네.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는 뭐 생소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클럭 제품을 써봤고 안다르 제품을 또 입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일까요, 연구위원님? 네, 그 에코 마케팅 관련돼서 먼저 연역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에코 마케팅은 2003년도 3월에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이제 설립 초기에는 실시간 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캠페인을 최적화로 이제 광고주의 매출 극대화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주로 이제 좀 성장을 해왔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16년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사는 2017년도 데일리 앵콜을 인수를 하면서 D2C 사업을 영위를 했고요. 이 D2C 사업 안에는 클럭, 몽제, 티타드 등의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동사는 이런 브랜드를 론칭을 하면서 이제 연이어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이제 자사 브랜드 사업의 성공 경험과 그다음에 본업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결합을 하여서 2019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이제 비즈니스 부스팅이라는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는 글루가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안다르를 인수를 하면서 부스팅 역량을 입증을 했고, 현재에도 이제 그리티, 파켓, 핑거스투 등의 브랜드 및 기업으로 사업 역량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은 2021년에 안다르를 통해서 이제 에코마케팅이 조금 더 유명해지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깊게 알아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동사의 사업 부분별 매출을 말씀드리면 광고 대행 서비스 15%, 의류 제조 및 판매 안다르 부분이죠. 이쪽이 한 57%, 그다음에 이제 D2C 커머스 사업이 약 29%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고 대행 서비스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데이터 분석력을 기반으로 현재 동사가 비즈니스 사업을 확장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코 마케팅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광고 대행 서비스는 광고주의 매출 극대화 목표를 달성을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동사는 광고 전략뿐만 아니라 캠페인 기획, 광고물 제작, 미디어 바잉, 성과 측정, 데이터 분석까지 광고의 전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광고 취급고의 일정 비율을 매출로 인식하는 광고 대행 수수료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선제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후에 광고 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이제 동사가 매출로 인식하는 CPS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류 제조 및 판매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브랜드 안다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2023년도 기준 동사 매출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부분입니다. 2016년도 이제 요가 강사였던 신혜련 전 대표가 론칭을 했던 브랜드고요. 처음에는 이제 국내 여성 레깅스 대표 주자로 좀 발돋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뭐 잭시미스 이런 비슷한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과도한 광고비 지출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1년도 6월에 동사 에코마케팅에 이제 인수가 되게 됐습니다. 인수 이후에 안다르는 카테고리를 중장년층, 남성, 그다음에 키즈까지 확대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현재는 단순하게 국내 여성 레깅스가 아니라 국내 대표 애슬레저 의류기업으로 성장을 하였고 유통 채널 또한 백화점과 자사몰 위주로 개편하면서 현재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D2C 커머스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데일리 앵코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D2C 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데일리 앵코는 앞서 말씀 주셨던 클럽, 그 다음에 이제 몽제, 티타드 등의 이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클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2018년도 6월에 론칭한 이제 저주파를 활용한 마사지 기기 브랜드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미니 마사지 기기는 현재 누적으로 100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된 브랜드입니다. 이후에 동사는 미니 마사지 기기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이제 스트레칭 마사지 기기를 출시하였고요. 스트레칭 마사지 기기도 출시된 지 2년 만에 누적 매출액이 9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또 한 번의 성공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럭의 미니 마사지 기기 저희 집에도 아직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기타 사업이 있나요? 네.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 사업으로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투자 파트너스를 통해서 투자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에코투자 파트너스는 투자 전담 법인이고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사업 모델인 비즈니스 부스팅 사업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담당하는 법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이제 부스팅 사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기업 개요에서 2019년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쪽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이란 그 기업 발굴, 투자, 육성, 투자금 회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뜻하고요. 에코마케팅이 단순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획, 제조, 물류까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에코마케팅의 마케팅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앵코의 브랜드 및 사업의 성공 경험, 그다음에 투자 전담법인 에코투자 파트너스의 기업 발굴 및 투자 능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쪽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을 하면서 동사는 이제 기존의 광고 대행 수수료, 마케팅 CPS 수수료뿐만 아니라 투자 지분의 매각 차익, 연결 기업의 이익과 지분법 이익까지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글루가가 있었는데요. 2019년 9월에 이제 글루가의 지분약 20%를 취득을 했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글루가의 매출액은 에코마케팅이 인수했던 2019년에는 2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동사가 광고를 열심히 하고 또 전반적인 사업 영역을 지휘를 하면서 2020년도, 2021년도 매출액은 약 8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 에코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뭐가 더 있을까요?
이제 글로벌 진출을 좀 앞두고 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에코마케팅은 사실 내수 기업이거든요. 내수 매출의 비중이 약 95%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 해외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지금 일본이랑 이제 싱가포르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아무래도 문화가 유사하다 보니까 좀 진출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갖추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좀 확보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도 6월에 이제 클럽, 몽제, 티타르와 안다르의 싱가포르 공식 온라인몰이 지금 오픈을 했고요. 7월에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9월에는 안다르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역직구 중심의 D2C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역직구만으로도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4월,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부터는 일본 물류센터를 통해서 현지 배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팝업 스토어 사업이 진행되는 등 일본 현지 사업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브랜드들을 미국, 호주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2024년도는 에코마케팅 글로벌 진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일본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뭘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고 지금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동사가 201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중간 배당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배당 실적을 한번 보시면 연간 이제 DPS는 200원 정도고요. 배당 수익률은 2% 정도를 기록했고 올해도 아무래도 실적이 괜찮다 보니까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인데요. 기존에 자사주 30만 주, 전체 시총의 한 1%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3월 달에 전부 다 소각을 완료했고요.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약 60만 주, 82억 원의 자사주를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추가 취득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이 이렇게 적극적인 기업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자, 이제 실적으로 넘어갈 텐데 올해의 실적을 저희가 추정하고 전망하기 앞서서 과거의 실적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동사의 과거 실적을 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동사의 과거 실적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광고 대행 서비스 부분은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을 했고요. 퍼포먼스 광고 사업으로 누적된 데이터 분석 능력 기반의 신규 사업 진출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실적이 좀 변동성이 커서 2022년도 실적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영업 실적이 매출액 한 3,500억 원, 영업이익 5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광고 대행 서비스, D2C 커머스, 의류 제조 및 판매 부분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D2C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럽 브랜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제품 스트레칭 마사지기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그다음에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이제 기존 여성복에서 애슬레저 정방위적으로 모두 확대가 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3,5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한 한 5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각 부분별로 살펴보시면 광고 대행 서비스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의류 제조 및 판매 부분,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까지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D2C 커머스가 이와 반대로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가 주니어, 테니스, 워터라인까지 확장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이제 D2C 커머스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 브랜드에서의 신제품이 좀 부재가 됐고요. 내수 시장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2024년도 실적은 매출액 3,900억 원, 영업이익 650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프라인 유통 본격화랑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로 인해서 안다르의 실적이 전사 실적을 이제 한 번 더 견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광고 대행 부분에서는 이제 우호적이지 못한 전방 시장 하에서도 AI 트랜스포메이션과 이제 CDP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로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2C 부분에서도 기존 브랜드들은 지속해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2월에 새롭게 핑거스트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브랜드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 기존 브랜드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진출 실적 결과에 따라서 네. 당사에서 추정하는 실적을 조금 더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꼽아주셨던 투자 포인트,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는 게 결국에는 올해 실적의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은 지금 어때요? 네. 이제 과거 동사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과거는 PER 밴드의 10배에서 25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져 왔거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이 10배 정도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지금 PE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피어 그룹이랑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국내에서 이제 광고와 커머스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는 APR,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등이 있습니다. 나스미디어와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동사와 마찬가지로 내수의 위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현재 PER은 8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APR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멀티플 한 20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동사가 내수 관련돼서만 집중이 되어져 있고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좀 주가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해외 실적 숫자가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APR과 마찬가지로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따져볼게요. 네. 동사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관계 기업이 동사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부스팅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지분 투자된 기업들이 모두 지금 관계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관계 기업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경우에는 영업 외에서 이제 기타 손실 규모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 동사가 이제 근로가 관련돼 가지고 약 38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요. 모두 다 손상 처리가 지금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관계 기업으로는 테사, AI 포켓, 파켓 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계 기업 모두 비즈니스 부스팅 단계의 기업이고요. 향후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가와 마찬가지로 영업의 기타 손실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EPS가 좀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에서 글로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이렇게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풀 리포트가 있잖아요. 네, 잘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